중동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전 세계 정치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곳은 끊임없이 역사의 중심 무대였죠. 지금부터 그 장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문명의 새벽이 밝았던 곳,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기원전 4000년 후반 수메르인들이 인류 최초로 도시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세계 최초의 문자 체계를 개발했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우르, 우루크, 라가시 같은 도시들이 번영했는데 이곳에서는 이미 전문직 장인들이 있었고 상업 거래가 활발했으며 종교적 의식이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시기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기원전 3150년경 상하 이집트가 통일되면서 파라오 중심의 강력한 왕국이 탄생했죠.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을 이용한 농업 시스템, 피라미드 건설 기술, 상형 문자의 발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이 두 문명권이 만나는 지점인 레반트 지역은 자연스럽게 문화교류의 통로가 되었고요.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문명 발달에 유리했을까요?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이 땅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었어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만들어내는 충적토,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라는 위치적 장점이 모두 결합된 결과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했습니다. 아카드 제국이 수메르 도시 국가들을 통합한 것이 시작이었어요. 사르곤 대왕이 건설한 이 제국은 최초의 다민족 통합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 뒤를 이어 바빌로니아가 등장했는데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이 왕국은 법치주의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북쪽에서는 아시리아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했어요. 철제 무기와 공성 기술, 그리고 체계적인 행정 조직을 갖춘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정복했죠. 니네베에 건설된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한편 지중해 연안에서는 페니키아인들이 독특한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이들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파벳의 발명이에요. 복잡한 상형 문자나 서령 문자와 달리 간단한 22개의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체계였죠. 이 알파벳이 그리스로 전해져 그리스 문자가 되었고 다시 라틴 문자의 기초가 되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의 조상이 된 겁니다. 페니키아인들은 또한 뛰어난 항해술을 바탕으로 지중해 전역에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카르타고, 카디스, 마르세유 등이 모두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도시들이죠. 이들의 상업 네트워크는 스페인의 은광에서 아프리카의 상하까지 그리고 인도의 향료까지 연결하는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중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이었어요. 키루스 대왕이 기원전 6세기에 건설한 아케메네스 왕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통치 방식을 보여줬죠. 정복한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고 지방 자치를 허용하며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했어요.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도로망을 통해 사르디스에서 수사까지 빠른 통신이 가능했고 사트라프라는 지방 총독 제도를 통해 광된 영토를 효과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키루스 대왕의 관용 정책은 특히 주목할 만해요. 바빌론에 유배되어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용했죠.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 다문화 제국 운영의 지혜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평화로운 시대에 갑작스런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이었죠. 기원전 334년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이 그라니코스 강을 건너면서 시작된 이 원정은 불과 1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정복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이 중동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정치적 변화에 그치지 않았어요. 헬레니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문화적 융합이 일어난 거죠.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만나 독특한 혼합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페르가몬 같은 도시들이 새로운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는 그리스의 기하학과 이집트의 천문학이 만나 새로운 수학적 발견들이 이루어졌고 유클리드가 기하학 원론을 저술했으며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계산해냈죠.
이런 지적 융합은 후에 이슬람 문명과 서유럽 문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기원전 323년 바빌론에서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그의 제국은 빠르게 분열되었어요. 디아도코이라고 불리는 후계자들 사이의 전쟁을 거쳐 중동은 여러 헬레니즘 왕국으로 나뉘었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 왕국,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소아시아의 여러 왕국들이 그것이었어요. 지중해 서쪽에서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였어요. 처음에는 공화정 체제였던 로마가 점차 동진하면서 헬레니즘 왕국들을 하나씩 병합해 나갔죠.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된 이 과정은 기원전 30년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7세가 죽으면서 완료되었어요. 로마의 중동 지배는 이전 제국들과는 또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평화시대가 약 200년간 지속되면서 이 지역은 전례 없는 경제적 번영을 누렸어요. 로마식 도로망이 건설되고 수로가 정비되었으며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죠. 하지만 로마 시대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기독교의 탄생이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이 종교 운동은 어떻게 제국 전체로 확산될 수 있었을까요? 로마의 도로망과 해상 교통로, 그리스어라는 공통 언어,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부터 형성된 종교적 다원주의 분위기 등이 기독교 전파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죠. 특히 사도 바울의 역할이 컸어요. 그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 보편적 종교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안티오키아, 에페소스, 코린토스 등 중동과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의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들이 다시 로마와 서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점이 되었어요. 초기 기독교도들이 겪었던 박해는 잘 알려져 있죠. 네로 황제 시대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까지 간헐적으로 계속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꾸준히 성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4세기 말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국교로 선포되었죠. 기독교의 승리는 중동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전통적인 다신교 신전들이 교회로 바뀌었고 기독교적 가치관이 법률과 사회제도에 반영되었죠. 예루살렘은 성지로서의 지위를 회복했고 콘스탄티노플은 새로운 기독교 제국의 수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면서 중동의 정치적 상황도 복잡해졌습니다.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여 중동의 서부를 지배했지만 동부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부활해 강력한 라이벌이 되었어요. 비잔티움과 사산조 페르시아 사이의 경쟁은 중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 카카스 지역을 놓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어요. 특히 602년부터 628년까지 계속된 마지막 대전쟁은 양국 모두를 극도로 피폐시켰죠. 바로 이때 아라비아 반도에서 역사를 바꿀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70년경 메카에서 태어난 무함마드가 610년부터 새로운 종교적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슬람이라고 불리는 이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독특한 특징을 보였죠. 무함마드의 메시지는 무엇이 그렇게 혁신적이었을까요? 첫째, 엄격한 일신교였어요. 둘째, 사회 정의를 강조했어요. 부의 재분배, 고아와 과부 보호, 노예 해방 등을 적극 장려했어요. 셋째, 종족과 계급을 초월한 평등을 주장했어요. 이런 메시지는 당시 아라비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부족 간의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에 시달리던 아랍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거든요. 무함마드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 정치적 통합자 역할도 했어요. 메디나에서 최초의 이슬람 공동체 움마를 건설했고 이를 기반으로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합해 나갔죠. 632년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후계자들인 칼리프들이 놀라운 정복 사업을 펼쳤어요. 아부, 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알리로 이어지는 정통 칼리프 시대에 이슬람 세력은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죠. 636년 야르무크 전투에서 비잔티움군을 크게 물리쳤고 637년 카디시아 전투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군을 격파했어요. 이런 빠른 정복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잔티움과 페르시아가 오랜 전쟁으로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랍 기병의 기동력과 전투력이 뛰어났으며
기존 제국들의 지배를 받던 민족들이 아랍인들을 해방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종교적 변화도 점진적이었어요. 이슬람법에 따르면 기독교도와 유대교도는 경전의 백성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지지야라는 인두세를 내는 대신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았죠. 661년 우마이야 왕조가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여 세워지면서 이슬람 제국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무아위야 칼리프부터 시작된 이 왕조는 약 90년간 지속되면서 제국의 기초를 다졌죠. 예루살렘의 바위 돔 건설, 아랍어 화폐 발행, 체계적인 행정조직 구축 등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우마이야 왕조는 내부적 갈등에 시달렸어요. 아랍 부족 간의 경쟁, 아랍인과 비아랍인 개종자 사이의 갈등, 그리고 알리의 후손들을 지지하는 시아파와의 대립 등이 그것이었죠. 특히 680년 카르발라에서 후세인이 죽임을 당한 사건은 이슬람 내부의 종파 분열을 결정적으로 만들었어요. 750년 아바스 혁명으로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지고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슬람 문명은 황금기를 맞이했어요. 762년에 건설된 바그다드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의 이름처럼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되었죠. 하룬 알-라시드 칼리프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는 거대 도시로 성장했어요. 아바스 시대의 지적 성취는 정말 놀라워요. 바이트 알-히크마, 즉 지혜의 집에서는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의 고전들이 아랍어로 번역되었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서, 유클리드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수학 천문학서, 갈레노스의 의학서 등이 모두 아랍어로 옮겨졌죠. 이 시기에 등장한 학자들의 업적을 보면 정말 감탄스러워요. 알-콰리즈미는 대수학을 체계화했고, 알-킨디는 그리스 철학을 이슬람 사상과 접목시켰으며 알-라지는 실험적 의학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븐 시나는 의학 정전을 조술해서 유럽에서 수백 년간 교과서로 사용되었고, 알-비루니는 인도를 연구해서 비교 문화학의 선구자가 되었죠. 경제적으로도 아바스 시대는 전성기였어요. 실크로드를 통제하면서 동서무역의 중심 역할을 했고, 인도양 해상무역도 장악했어요. 바그다드, 바스라,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들은 국제상업의 허브였죠. 은행업도 발달해서 신용장과 환어원 같은 금융기법들이 개발되었어요. 하지만 9세기 중반부터 아바스 칼리프국의 통일성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국이 너무 거대해서 중앙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진 거죠. 각지에서 지방 총독들이 세습화되면서 사실상 독립왕조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살라딘은 1187년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을 크게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타환했어요. 하지만 그는 도시를 정복한 후 기독교도들을 학살하지 않고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배려했죠. 십자군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동쪽에서는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몽골족이었어요. 칭기즈 칸이 통합한 몽골 제국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란과 이라크로 진격해왔죠. 1258년 훌라구 칸이 이끄는 몽골군이 바그다드를 포위 공격했을 때 마지막 아바스 칼리프 무스타심이 항복을 거부했어요. 바그다드의 함락은 이슬람 문명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였어요. 도시는 철저히 파괴되었고 수십만 명의 시민이 학살당했으며 500년간 이슬람 문명명의 중심이었던 도서관과 학교들이 불타 없어졌죠. 하지만 몽골족의 서진은 1260년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멈춰섰어요. 이집트의 맘루크 술탄국이 몽골군을 물리친 거죠. 맘루크는 원래 투르크족과 키르카시아족 출신의 노예 군인들이었는데 이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배하는 왕조를 세웠어요. 맘루크 술탄국은 13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까지 약 250년간 지속되면서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 역할을 했어요. 십자군의 마지막 거점들을 제거했고 몽골의 추가 침입을 막아냈으며 홍해와 인도양 무역을 통제하면서 경제적 번영도 누렸죠. 한편 아나톨리아에서는 셀주크 제국이 몽골 침입으로 약화된 틈을 타서 여러 투르크 공국들이 등장했어요. 이들을 베일리크라고 불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스만 공국이었죠. 1299년경 오스만 가지가 건국한 이 작은 공국이 훗날 대제국으로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스만 공국의 성장 과정은 정말 흥미로워요. 처음에는 비잔티움 제국과의 국경지대에서 가지전사로 활동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어요. 오르한 베이 시대에는 부르사를 점령해서 수도로 삼았고
무라드 1세 때는 발칸 반도로 진출해서 에디르네를 정복했죠. 오스만 제국의 특별한 점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포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데브시르메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기독교도 소년들을 뽑아서 이슬람으로 개종시킨 후 관료나 군인으로 양성했어요. 이들 중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예니체리 부대였죠. 또한 밀레트 시스템을 통해 각 종교 공동체의 자치를 인정했어요. 1453년 메흐멘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것은 역사의 분기점이었어요. 1000년 이상 지속된 비잔티움 제국이 마침내 막을 내린 거죠. 메흐메드 2세는 도시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고 오스만 제국의 새 수도로 삼았어요. 16세기 초 셀림 1세는 동쪽으로 눈을 돌려 사파비 페르시아와 마누크 이집트를 정복했어요. 1514년 찰디란 전투에서 사파비군을 물리쳤고 1516년에서 17년에는 맘루크 술탄국을 완전히 멸망시켰죠. 이로써 오스만 제국은 메카와 메디나의 성지를 보호하는 이슬람 세계의 맹주가 되었어요. 술레이만 대제 시대에 오스만 제국은 절정에 달했어요. 서쪽으로는 빈까지 진군했고 동쪽으로는 바그다드를 정복했으며 남쪽으로는 예멘까지 영향력을 확장했죠. 지중해는 사실상 오스만의 내해가 되었고 홍해와 페르시아만도 통제했어요. 하지만 16세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파비 페르시아의 등장이었어요. 1501년 이스마일 1세가 타브리즈에서 사파비 왕조를 세우면서 시아 이슬람을 국교로 선포했죠. 이는 중동 지정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수니파 오스만 제국과 시아파 사파비 제국 사이에 종파적 대립이 시작된 거예요. 오스만 사파비 경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서 이데올로기 갈등이었어요. 양국은 이라크를 놓고 수차례 전쟁을 벌였고 각자의 종파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후원했죠. 이런 분열은 현재까지도 중동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17세기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오스만 제국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1683년 2차 빈포위 공격이 실패한 후 유럽에서 계속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죠. 대서양 무역로의 발달로 중동을 거치는 전통적인 동서무역이 줄어들었고 인플레이션과 관료제의 부패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 열강들이 중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흑해 진출을 노렸고 오스트리아는 발칸 반도를, 영국과 프랑스는 지중해 동부와 인도로 가는 통로를 중시했죠. 오스만 제국은 점차 유럽의 환자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19세기에 들어서 오스만 제국은 탄지마트라는 개혁운동을 시작했어요. 1839년부터 1876년까지 계속된 이 개혁은 서구식 근대화를 목표로 했죠. 법률제도 개혁, 교육 현대화, 행정 효율화 등이 추진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개혁들은 제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투였어요.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을 시작으로 유럽인들이 중동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죠. 영국은 인도로 가는 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페르시아만과 홍해에 영향력을 확대했고 프랑스는 레반트 지역에서 기독교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입했어요.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이집트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했어요. 영국은 1875년 이집트 총독이 보유한 운하 주식을 매입했고 1882년에는 우라비 파샤의 민족주의 운동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이집트를 사실상 보호령으로 만들었죠. 페르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1908년 석유가 발견되면서 서구 열강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영국과 러시아가 1907년 협정을 맺어 페르시아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영향권을 나누었어요. 20세기 초 중동에서는 새로운 정치 운동들이 등장했어요. 오스만 제국 내에서는 청년 투르크당이 1908년 혁명을 일으켜 입헌 정치를 복원했고 아랍 지역에서는 아랍 민족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한편 유럽에서는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 건설을 추진했죠. 제1차 세계대전은 중동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어요.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에 서서 참전하면서 연합국의 공격 목표가 되었죠. 영국은 아랍인들의 반란을 부추기기 위해 1915년 후세인 맥마흔 서신을 통해 아랍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영국의 약속은 일관성이 없었어요. 1916년 사이크스 피코 협정으로는 프랑스와 함께 오스만 제국의 아랍 영토를 분할하기로 했고
1917년 벨푸어 선언으로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고 했죠. 이런 모순된 약속들이 훗날 중동 분쟁의 씨앗이 되었어요. 1918년 오스만 제국이 패전하면서 중동의 정치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가 이끄는 터키 독립전쟁을 거쳐 1923년 터키 공화국이 건국되었고 나머지 오스만 영토는 국제연맹 위임 통치령으로 분할되었어요. 영국은 이라크, 팔레스타인, 트랜스요르단의 위임 통치를 받았고 프랑스는 시리아와 레바논을 맡았어요. 이때 그어진 국경선들은 지역의 민족적, 종교적 현실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것들이었죠.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이븐 사우드가 라이벌들을 제압하고 1932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건국했어요. 1938년 대량의 석유가 발견되면서 이 나라는 세계적인 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죠.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인 이민이 증가하면서 아랍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어요.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아랍인들의 대반란이 일어났고 영국은 이를 진압하면서 유대인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 압력은 더욱 강해졌죠. 제2차 세계대전 중 중동은 다시 한번 중요한 전장이 되었어요. 북아프리카에서는 롬멜의 아프리카 군단과 연합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이란은 연합국에 의해 점령되어 소련으로의 보급로 역할을 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식민지 해방의 물결이 중동을 휩쓸었어요. 1946년 시리아와 레바논이 독립했고 1947년에는 유엔이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가결했죠. 하지만 아랍 국가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선언과 함께 시작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난민이 되었어요. 이는 중동 정치의 지속적인 불안 요소가 되었죠.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동에는 새로운 정치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가 범아랍주의를 내세우며 지역의 지도자로 부상했죠. 1956년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고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아낸 것은 그의 위상을 크게 높였어요. 하지만 1967년 6.1 전쟁에서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하면서 나세르의 범아랍주의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가자지구, 골란고원,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면서 팔레스타인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죠. 1973년 욘키푸르 전쟁에서는 이집트와 시리아가 기습 공격으로 초기 성과를 거두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반격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금수 조치였어요. 이로 인해 세계적인 석유 위기가 발생했고 중동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죠. 1979년은 중동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 중 하나예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해서 최초의 아랍 이스라엘 평화 조약이 성사되었죠. 하지만 더 중대한 사건은 이란 혁명이었어요. 팔레비샤의 독재에 반발해서 일어난 이란 혁명은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슬람 공화국을 탄생시켰어요. 이는 중동 정치에 종교적 급진주의라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했죠. 미국과의 관계 단절,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정책, 시아파 이슬람의 확산 등이 지역 질서를 크게 흔들었어요. 이란 혁명의 위협을 느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1980년 이란을 침공하면서 8년간의 참혹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화학무기까지 사용된 이 전쟁으로 양국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이라크가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걸프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 신속하게 이라크군을 몰아냈지만 이후 미군이 중동에 장기 주둔하게 되었어요. 1990년대에는 오슬로 협정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과정이 시작되었지만 라빈 총리 암살과 2차 인티파다 등으로 평화 노력은 좌절되었어요. 한편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들이 성장하면서 테러 활동이 증가했죠. 2001년 11구 테러는 중동을 다시 한번 세계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어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차례로 침공당했고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은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어요.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불린 민주화 운동이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었어요. 이집트의 무바라크, 리비아의 카다피 등 장기 독재자들이 무너졌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주화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내전이 10년 이상 계속되면서 수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ISIS라는 극단주의 세력이 등장해서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를 점령하기도 했죠. 현재 중동은 여러 지역, 강국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에요. 이란은 시아파 연대를 바탕으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맹주로서 이에 대응하고 있어요. 터키는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듯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죠. 최근에는 아브라함 협정으로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이란 핵 문제, 시리아 내전 등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여전히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있죠. 석유와 천연가스라는 에너지 자원, 세계 3대 종교의 성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인해 중동은 앞으로도 국제 정치의 핵심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의 미래는 내부의 정치적 성숙과 외부 강대국들의 균형 잡힌 개입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지역이 어떤 미래를 써내려갈지 지켜볼 차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